1월 2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체 후보 선정이 먼저라며 2월 안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제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도 안 대표를 향한 불편한 감정 숨기지 않았는데요. 후보 집착에 몸이 달아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류 반장,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죠? 네, 이낙연 대표는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이 사과를 드리고 국민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당내 성비위 문제를 철저히 막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대표의 공식 사과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여권에서는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해 보고요. 참, 최 반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금 전 이임식을 하고 법무부를 떠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는데요. 네. 청와대는 조금 전에 오후 5시 반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되는 거군요. 지금부터는요. 좋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나설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문제 그리고 부동산 이슈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류정아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 주자들이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드디어 류 반장이 전하는 정치권 소식, 정치 풍류가를 완성할 시점이 온 걸까요? 한눈에 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부터 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우상호 양자 대결입니다. 두 사람은 호형호재, 아니죠. 누나, 동생 사이에 훈훈한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야권인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서 김근식, 김선동, 오신환, 이승현, 이종구, 조은희 후보까지 모두 8명입니다. 많죠? 하지만 주요 후보들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보궐선거 흥행을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단일화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까지, 여권에서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더해서 출마가 점쳐지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단일화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어떨까요? 부산은 김영춘, 박인영, 변성환 이 세 후보가 호패를 내걸었습니다. 3파전이죠. 국민의힘은 앞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 박형준, 이현주 후보에 박민식, 박성훈, 이진복, 전성하 후보까지 모두 6명이 나섰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양당의 지지율 1, 2위가 뒤바뀌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2주일쯤 뒤에 올 설 민심 밥상에 올릴 메뉴, 여야 모두 고민일 겁니다. 여야 모두 설 연휴 일주일쯤 전에 주요 후보들을 한 번 더 추리고요. 3월 초중순에 본선거 한 달쯤 전이죠. 그때 실제 선거에 나갈 후보를 최종 선출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화된 건 무엇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야권 후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목소리로 맹공을 퍼부은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키워드로 살펴보는 선거 소식, 이슈 모음집 가겠습니다. 클릭해볼까요? 네,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 일제히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 이것이 빠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하게 된 이유, 고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과를 안 하냐라는 겁니다. 실제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는 서울의 비전만 주로 담겨 있었는데요. 스스로도 질주 영선, 거럭 영선을 자처했던 박 전 장관,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의 첫 인터뷰였죠. 저희 뉴스룸에 출연해서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가 더 필요하면 예. 저는 피해자 상처받은 분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드릴 수 있는 예. 방법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앞서 인권위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내렸죠.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라고도 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시민의 존엄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2차 가해와 민주당의 부족한 대응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인권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죠.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 의원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으로선 갑작스런 선거를 치르게 된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힘들었던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것까지 감당해내야 할 몫이겠죠. 박 전 장관은 어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그 상처에 따른 책임을 치유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키워드 부동산 정책입니다. 클릭해 볼까요? 네, 어제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서 소유하는 기본주택 개념에 공감을 한 겁니다.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파트너가 될 텐데 서울시장 이거 진짜. 두분 다 나가시면 안 돼. 이거 원래 그러겠잖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렇지. 그러면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네, 여권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5년간 30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수직 정원 도시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토지 임대부 방식이에요. 공공 분양 주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서울의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여러 공공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호를 제시했습니다. 강변북로와 철로를 덮어서 집을 짓겠다면서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를 예로 들었는데요. 야권의 민간주도 개발은 투기꾼과 건설사를 위한 거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안철수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이냐? 투기꾼을 위한 정책이냐?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냐? 서울 전역을 완전히 공사판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은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하다. 야권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린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적률, 용도지역, 충고 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가로막힌 재건축,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 역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공공주택 30만 호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에는 아파트를 지을 만한 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곳들은 이미 가격이 평당 2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고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 청약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자율 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개편해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청년이 아파트의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 우리 서울 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네, 임기 1년짜리 시장인데 이 모든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선거를 맞아서 비전과 정책을 토론해보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영선, 고 박원순 피해자의 사과, 여야 보궐선거 대진표 확정. 네, 선거의 쟁점이 더 있겠죠. 코로나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보면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문제하고 또 부동산 정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자, 이제 후보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발빠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이제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식 행사에서 둘이 만났어요. 같이 만났는데 거기서 부동산 정책을 주로 논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17개 시도당과 함께 개최한 정책토론회 정책 엑스포 자리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제 밝혔던 21분 컴팩트 도시 공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로를 지하화해서 생기는 땅은 국가와 시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상호 의원도 본인이 4억에 50만 원 반전세를 살고 있다면서 공공주택 공급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청년이 1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가 2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 집 없는 서민이 3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영선 전 장관은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이 탐욕의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죠. 오늘은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값 아파트에 대해선 서울시의 시유지만 해도 많다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우상호 의원 역시 강남, 강북 균형 발전을 언급하면서 강북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부분적으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민간 개발의 재건축, 재개발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민간 개발을 할 때 민간에게다가만 맡기면 민간은 수익률 위주의 도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어서. 자, 박 반장, 야권도 오늘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내놨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주변에 학원가가 있는 서울의 대표적 고가 아파트죠. 그런데 지은 지 40년이 돼서 낡았다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은마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면서 1가구 1주택 보유한 노인들에겐 재산세 50%를 깎아주고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은 오늘 마포구 경의선 숲길을 방문했는데요. 강북 지역 철도를 지하화해서 지상 공간을 녹지와 문화산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강남북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의 지상 구간 30km, 국철 구간 80km를 지하화한다는 건데요. 소요 예산은 38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5년 정도 드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자, 그러고요. 좋습니다. 재보궐 관련 소식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뒤에 또 이제 야당 발제에서 저희가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면서 K-방역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에 도전해서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이정표로 삼았다면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신속한 검사를 받게 했고 마스크 오부제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자체 백신 접종도 시작하고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 같은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함께 소개하면서 포용 정책 모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 등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문 대통령 발언에도 나와 있지만 손실보상제나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문 대통령이 일단 성과로 소개를 했군요. 네, 그 얘기는 이따 뒤에 청와대 발제에서도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죠. 속보는 아니고 오늘 청와대가 추가로 또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고 박원순 피해자의 사과, 여야 보궐선거 대진표 확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방역, 경제,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도 일주일 정도면 끝난다며 서두를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랭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전날 자신을 향해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에게 모두까기 차르라고 비난했습니다. 차르는 옛 러시아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저 젊은 사람들이 모두까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까기 짜르인 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왕과 짜르의 시대라는 말인데 정말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았을 때 자주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공천이나 당론 결정 과정에서 다른 이와 상의하기보다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옛 러시아 황제를 일컫는 차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5년여가 흐른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여전히 여의도 차르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김 위원장의 타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코로나 방역부터 경제, 부동산, 대북 정책까지 모두 실패했다며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까기였습니다.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소득주 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 중 어느 것 하나도 성과를 낸 곳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개인만 만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으로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가지 빼먹을 뻔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집권 세력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존재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라고 해서 모두까기 차르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 대표의 단일화 실무 협상 제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빨리 단일화하자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나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연민일까요? 애진일까요? 안 대표 이야기만 나오면 한층 더 차가워지는 김 위원장. 둘 사이의 악연의 역사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지만요. 이 두 사람 유독 단일화, 연대, 통합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엇박자를 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잠시 2017년으로 돌려볼까 합니다. 박 반장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줄여서 과탐 생활, 김종인과 안철수 2편 시작합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후 지난 대선에서는 안 대표와 손을 잡았습니다.
안 대표가 대선을 열흘 앞두고 김 위원장을 선거 캠프에 영입한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가 딱 맞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때도 서로 죽이 맞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개혁 공동정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혁 공동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정파가 어울리는 그런 정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랑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이 연대론 카드를 꺼내 들자마자 안 대표가 곧바로 찢어버린 거죠. 둘은 짧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삐걱거렸습니다. 안 대표는 TV 토론회 등에서 거듭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며 초반 지지율을 깎아먹었는데요.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MB의 아바타입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결국 3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때 김 위원장은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을 넘어 안 대표의 정치력에 완고한 불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야권 단일화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 대표, 마음이 급해진 걸까요? 오늘 한 언론에 안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의 입당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더 강한 어투로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태도로 봐가지고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단일 후보 만드는데 한 일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안철수 입당설은 뇌피셜 보도다. 후보 단일화도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안철수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씩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단일화를 두고 너무 여유를 부리는 것 같다는 불만이 있는 건데요. 올드보이들이 연이어 훈수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상임고문에 이어 이재호 상임고문도 오늘 한마디 보탰습니다. 3자 대결은 야당 필패라고 말이죠. 여기에 국민의힘 청년 조직 일부도 국민의당과 함께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양당 청년들은 3자 구도로는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야권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그냥 쿨하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는 것을 들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당내 불만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옛날 사람 발언 때문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감으로서 70년대 이후에 출생했고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 개인의 희망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새 인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보선 공천 면접까지 이미 다 마친 상황에서 말이죠. 근데 그건 인재 영입을 못한 김 위원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미 선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경제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해놓고 영입을 못한 건 김 위원장 아닙니까? 김 위원장도 이런 목소리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이 과거보다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갖다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가장 참 변화를 갖다 표시하는 것이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기자회견 말미에는 스스로를 위한 변명도 내놨습니다. 독선적이라는 얘기는 과거부터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내가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한 건 없다고 말이죠. 우리 당의 전체를 모두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소통을 하고 해가지고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그거를 다 참작해서 할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의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범위에서 소통을 하고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요. 과거 프랑스의 왕제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 능력만큼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 선택 능력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차르와 나폴레옹, 묘하게 어울리는 조합 같기도 하네요. 여의도의 차르 김종인,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종인, 문재인 정권 작심 비판, 안철수 몸 달아한 모습 안타까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거라는 건 저희가 익히 좀 예상할 수 있었고, 강도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좀 셌던 것 같아요. 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또 냉랭한 반응도 여전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문은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지만요. 질의응답에서는 재보궐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김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의 업적을 보면은 과거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이 44%나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에 성공한 정책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유권자가 해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야권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오세훈, 나경원 등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말한 옛날 사람이 주로 출마한 것에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선거에서 떨어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강조한 새 인물론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 새 인물, 자신이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얘기했던 70년대 이후 출생한 경제 전문가를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제대로 찾을 길이 없고 스스로 나타날 경우도 없는 것 같다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볼 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기대하는 새로운 인재 영입에는 실패했음을 시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권이 적극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 시기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또 그런 금전 지급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급을 빨리 지금 1월, 2월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좀 한참 지나서 하든지 하는 그런 게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거가 4월이라고 4월에 지급하는 거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나 안 대표나 두 사람 모두 정부 여당이 손실보상제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간만의 뜻이 좀 통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정부가 손실보상 관련해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견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정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주장해서 확보한 게 겨우 3조 원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걸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최 반장. 그리고 차기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지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대권 후보가 될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대권 후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르신 분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은 현재 우리가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큼
이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 지지율이 그때 가서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더 이상 정치권에 있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아, 그래요? 선거 이후에는 정치권을 떠나겠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군요. 자,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뭐 쟁점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가덕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관련한 질문이 나왔죠? 오늘 이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찬성 그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답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월요일 날 부산에 가서 비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부산에 앞으로 이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종합 대책을 갖다가 발표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은 다음 월요일 저희들이 발표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아, 부산에서 열어요? 네, 부산에서입니다. 가덕도 현장을 둘러본 뒤에 의견을 수렴해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당 투톱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을 짓자는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니까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 공항이 되면 부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고 하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 공항을 지으려고 하고 이걸로 선거 덕을 보려고 하고 이러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에 이용을 하려는 거다. 제어하려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모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검증단이 기존의 김해 확정안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취소된다고 해도 2순위였던 밀양은 그럼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큰 틀에서 조금 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처럼 비판할 수 있는데 정작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라든지 부산의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설 전에 부산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별로 도움이 못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신공항을 반대하나 지역 정서를 이토록 모를 수 있느냐.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온다고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당원들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했는데요. 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 달라지지 않는다는 김 위원장 발언의 여진이 가라앉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 말실수를 계속한다면 가뜩이나 반 김종인 정서가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될 뿐 도움이 될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강하게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요. 오늘 자신에게 제기됐던 일부에서 주장을 했죠. 우파 몰락 책임론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죠.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이 오 전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총선에서 180석이나 한다고 건방을 떨다가 지면서 몰락한 것이 아닌가, 왜 그 원인을 오세훈에게 찾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시장직 사퇴의 계기가 된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당시 당 지도부에 서운함을 드러냈는데요. 당시 당대표는 홍준표 의원이었고 실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손톱만큼도 안 도와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최근 광진을 주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조건부 정치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제가 요즘에 그렇게 조롱당하고 산다면서 자조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세훈 전 시장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대진표가 짜졌고 이제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후보들 간의 뭐라 그럴까요? 네거티브 양상도 지금 이제 상당히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사생활을 갖고 서로 난타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발견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정부 비판, 보궐선거 승리 확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죠. 정의당이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 전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당의 수장을 잃었죠. 정의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사흘째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왜 당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지 못했는지, 조직 문화가 왜 성평등하게 자리 잡지 못했는지를 자성하겠습니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후 대처를 해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의 조직 문화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별도의 TF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 TF는 성평등 관련 조직 문화를 밑바닥부터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성평등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TF입니다. 4.7 보궐선거가 꼭 70일 앞으로 다가왔죠. 후보자를 공천할지 여부도 TF에서 논의가 됩니다. 일부에선 무공천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정의당은 이미 4.7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당내 선출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 발생으로 인해 4.7 보궐선거 대응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용기 있게 밝혔죠. 장혜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당 차원에서 2차 가해 제보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피해자 유발론과 가해자를 동정하는 등 사건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내용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장 의원 본인도 두렵다고 표현했던 2차 가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장 의원은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종철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을 했죠. 앞서 장 의원은 고소할 뜻이 없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제3자의 고발 때문에 다시금 피해를 상기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느냐 호소를 한 겁니다. 정의당도 피해자가 우선이란 원칙하에 장 의원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일상 회복과 의사 존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 징계 절차와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이런 방침에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이 공당이라면 고발 면제 기준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 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거라면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만들라, 그런 것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이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하곤 하죠.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이냐 아니면 성범죄 예방이 먼저냐, 정치권에 새로운 화두가 던져진 듯 싶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손님이죠.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공직자 출신이면 더 엄격한데요. 재산 신고를 왜 누락했느냐 관련 질문이 이어지곤 하죠. 이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당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재산 누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땅 갖고 있잖아요. 재산 신고를 했다가 안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예? 그런데 2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자료로 반복적인 신고 누락을 확인했지만 고의성을 확인하고 이를 악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역구 공직선거 출마 시 제출한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재산 누락으로 재판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재판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지 않아 당선 무효형은 면한 셈인데요.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조 의원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겸손해야겠죠. 더욱이 재판부는 조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을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 의원, 엉뚱한 사람에게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거론하면서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하다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금권 선거였다 주장을 내놨습니다. 총선 당시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금권 선거였다면 검찰이 기소해 수사를 받았겠죠. 물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쓴 비유가 조선시대 후궁, 그것도 왕자를 낳은 후궁입니다. 사극을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나는 이 아이를 내 젖을 먹여서 키울 생각입니다. 내가 애미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애미예요. 국민이 뽑은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후궁이라니 도가 지나친 듯도 한데요. 조 의원이 이런 비유까지 쓴 이유,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오세훈 전 시장을 향해 고 의원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 나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조 의원의 거친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같은 여성의 입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듣기에도 처참한 성희롱성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수진 의원은 지금 즉시 성희롱 막말의 피해자인 해당 의원에 사과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인신공격과 막말로 한 사람은 고민정 의원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사람들이 왜 달이 아닌 손가락에 주목을 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혜영, 원치 않는 고발 2차 가해 우려. 하태경, 친고죄 부활 원하나? 네,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 지금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죠. 물론 아까 이제 조반장도 설명했지만 조 의원 본인은 왜 나한테 그러냐, 나는 이제 정당한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제 손가락만 왜 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이제 다행히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으로선 다행히 이제 의원직 면직되는 그런 형을 받지는 않았는데, 기자들이 법정에 찾아갔는데 기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였는데요. 선고 직후에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민정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빗댄 페이스북을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그 부분은 페이스북에 썼다, 이 같은 논란은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 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가 조 의원의 답변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는데요. 조 의원은 찍지 말라, 구경 오셨느냐면서 이 기자의 휴대전화까지 뺏어서 보좌진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네. 지금 조 의원의 글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박 관장? 그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이죠. 국민의힘 김근식 예비 후보는 대깨문과 태극기 부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공통점이 바로 막말과 조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출신 고민정의 특별 대접을 비판을 하더라도 왕자 낳은 후궁 표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호되게, 아프게, 그러나 점잖게, 품격 있게 해야 효과적이라고, 위력적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전에 복국장이 저한테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뭐 이렇게 꼭 받아 적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고 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지난 총선 막바지에 야당의 막말 파문으로 수도권 중도층 위반이 심화된 걸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 류 반장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고 있어요. 근데 발음이 쏙쏙 들리는데요. 들려요? 네, 쏙쏙 들립니다. 저 처음에 안 들어와가지고. 한글형 발음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발음? 한글형 발음.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들어오는구나.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항상 복국장 어록 노트를 만들어서 받아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실성이 안 느껴지지. 근데 저희 책상 앞에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여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앞으로 제가 많이 할게요. 네. 그러면. 특별히. 자, 그리고요. 시민단체 활빈단이 이제 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 좀 마저 짚어볼게요. 지금 이제 조수진 의원이 문제 삼았던 고민정위원회 발언 있잖아요.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 후보도 문제를 삼은 적이 있죠. 네, 그 조 의원 발언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있는데요. 네. 고민정 의원이 지난 22일에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한다라면서 오세훈 전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오신환 예비 후보가 지난 24일에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게 이런 경멸적인 언사를 반복해서 내뱉는 저질 정치인은 처음이라면서 다소 거칠게 비난을 했습니다. 고 의원도 다음 날 곧바로 막말 정치에 한숨만 나온다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요. 오 전 의원이 다시 소신 발언과 막말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을 했는지 답답하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오세훈 전 시장 문제를 놓고 이제 다른 두 명이 이제 설전을 벌여서 오세훈 전 시장이 뭔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때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김종철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민단체 활빈단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는 속보 어제 저희가 전했는데 이제 관련한 논란은 아까 이제 조 반장이 정리를 했고요. 서울경찰청이 관련 사건을 맡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활빈단이 어제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요. 현재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이첩받아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국민적인 사안으로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데요.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에 피해자 조사와 CCTV 확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앞서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형사 고소를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피해자의 의사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 거기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무고와 명예훼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 전 의원은 당시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을 고소했다가 이후 추행 장소로 지목되던 호텔에서 쓴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면서 고소를 모두 철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자, 쟁점은 성추행이 있었느냐의 여부잖아요. 1심과 2심 재판부가 비슷한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당시 성추행 의혹 보도가 객관적 진실 보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행위가 실패한 기습추행 행위 정도 될 것, 그러면서 다만 법률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성추행으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에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다면서 잘못된 미투의 희생자가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란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계 복귀에 대한 입장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과 김진애 원내대표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정 전 의원은 당원들이 억울함에 공감하면 당원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경선에서 당원의 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일종의 악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최강욱 대표가 추가로 불구속 기소가 됐죠.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최강욱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최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는데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최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에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당신의 한마디에 검찰도 좋고 기아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아실 거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널A 사건 관련한 기소였군요. 오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최 대표가 입장을 냈죠. 네, 최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최강욱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내일 내려지죠. 그 얘기는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혜영 원치 않는 2차 가해 우려, 고발 2차 가해 우려, 하태경 친고체 부활 원하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서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네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규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정알못들을 위한 일타 강사 컨셉을 들고 와봤습니다. 짠! 뭐야, 갑자기 안경 여신 강지영 반장 따라하는 거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강지영 반장 팬입니다. 오늘 발제가 사실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에 나간 강 반장 대신에 야너규로 한번 단결해봅시다. 야, 너도 규라인 따라가면 정체 알 수 있어. 자, 오늘의 수업 상생연대 3법과 보편적 재난지원금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위원총회를 열고 상생연대 3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기출문제니까요. 개념 정리부터 들어갑시다. 바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부 여당이 가장 힘주고 있는 거 바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요. 코로나 상황에서 나라 돈 어떻게 쓰느냐 이겁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출 판매가 늘어난 금융권, 비대면 배달이 늘어난 플랫폼 기업들 이런 곳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정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를테면 우리 반장들 밤새 일하느라 발제가 참 많아져서 더 행복한 우리 복국장 좀 베푸시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그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었잖아요. 아니 국장 갑자기 웬 선물 얘기를? 유 반장이 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 반장. 확실히 근데 국장을 혁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유 반장. 국장 오해 풀기 위해서는 이번 설에 저희 반장들한테 선물 하나씩 좀 돌리시면 어떨까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설 명절을 맞아서 그 농수축산물 선물 그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농축산인을 돕자,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네. 돕자 국장. 도우셔야죠. 그런 거죠. 미역이나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요? 네. 알았어요. 좀 소고기로. 좀 고민해 볼게요. 야, 우리 반장들 역시 티키타카 참 잘합니다. 참고로 저는 소고기 참 좋아합니다.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방역 지침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영업 제한 업종이었던 노래방이나 체육시설 이런 곳에 보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정회 반장들이 코로나로 회식을 못해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보세요. 오늘도 컵밥 먹으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찍은 건데요. 이거 국장이 보상 좀 해주시면 어떻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설도 다가오고 이제 갈매기살이 그렇게 또 이게 설 선물로 인기가 많다고 해서 국장이 좀 이렇게 운동하러 같이 해주시면은. 그 갈매기살도 갈매기살이고 저 진짜 와서 소고기 한 번도 먹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회식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회식 코로나 못한. 때문에. 자, 농담은 농담이고요.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결국 하나는 기업이, 하나는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돈을 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런데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오늘 회의에서 강조한 건 바로 속도전입니다.
오는 2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는 입법해서 결판 내자 이겁니다. 다음 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2월 국회 화두는 역시 민생 경제입니다. 부진한 내수 시장과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실직자들께서 다시 일어서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근데요, 속도는 속도인데 내용 좀 더 뜯어봐야죠.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가보자고요. 누가 이 중에서 어떤 제도를 밀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누구 브랜드냐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재밌게 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정의 브랜드 명실상부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상복 보유국이잖아요. 이 공유제를 꺼내든 사람 바로 메이드인 이낙연입니다.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 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새해부터 꺼내든 화두에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간에 돈을 내라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야당과 경제계에서는 기업 팔비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그건 야당 전공 아니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그의 배를 잘라서 알을 꺼내려다 그이만 죽였다는 이솝 우화가 떠오릅니다. 사실 이 분야는 국민의힘이 훨씬 전공 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전두환 시대 이례재단,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미르재단 등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전력과 다양한 노하우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강조하는 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오늘 정책회의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인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익공유제를 놓고 같은 대권 경쟁자죠.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총리 쪽 반응 뜨뜻미지근합니다. 정 총리는 잠재적 대선 주자라고 말했었죠. 그의 브랜드는 바로 손실보상제입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외치면서 같은 정군의 곳간지기로 불리는 홍남기 부총리와도 기싸움을 벌이다가 이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썼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제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논의에 불참했습니다. 감기 몸살을 이유로 들었는데 뒷말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선 이틀 전 이미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새해 첫 회의에서 만난 두 사람 일단 화해 모드에 들어간 듯합니다. 우리는 원팀, 위아더 원으로 가자 이겁니다. 근데 사진은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요. 혹시 오늘 발제 끝나고 복국장 앞에 제 모습 아닐지 걱정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두 사람이 화해한 방법은 모두 한 발짝 물러나자 이런 겁니다. 고민해볼게. 근데 소급 적용은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내린 건데요.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부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시간 좀 더 달라 이겁니다.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지금 한창 논의 중인 이 두 사람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내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원금 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정의 반장들 모두 고생 많이 한 만큼 다 챙겨주자 이런 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선거에 나선 후보를 지원할 때 파란 운동화를 주면서 직접 끈을 묶어주기도 했었는데요. 국장 저도 이제 신발이 좀 많이 닳고 해서 네. 새해를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저희 반장들에게 운동화 하나씩 선물 어떠십니까? 운동화 선물? 예. 그러니까 제가 선물하는 거는 김영란법에 해당 걸리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260으로. 근데 이거 받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아유 전혀. 그만큼 또 감사해요. 일을 더 시킬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조익신 반장의 통찰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고로 제 발 사이즈요 260 칼발입니다. 이 재난지원금이야말로 범위와 시기를 놓고서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 대표는 좌회전 깜빡이 잘못 켰다고까지 했었는데요. 이 지사는 야 이거 비보호 자유제였나? 이렇게까지 생각한 모양입니다. 설 전까지 경기도부터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포천시가 20만 원 더 준다는 소식에 통 큰 결정이다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네, 어제 이 지사가 꺼낸 이 재난지원금 논쟁 등이 화두가 되면서 지지율에서 덕을 봤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 또 다른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의 독주 추세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7%로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어제도 이 똑같아 보이는 여론조사 매번 꺼내드는 이유 사실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3명의 순위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건데요. 주목할 만한 건요. 이번엔 이 대표의 지지 기반인 호남과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TK에서도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장에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사가 전국급 대선 주자가 됐다는 평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여의도에서 열렸던 경기도 기본주택 행사에는 범여권 의원 50여 명이나 참석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화기애애해 보이는 이런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세균계 최측근인 이원욱 의원은 오늘 이 지사를 겨냥해서 포퓰리즘이라면서 재차 비난했었는데요. 조선시대 예속 논쟁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는 저한테 굉장히 오래된 친구가입니다. 우리는 예속 논쟁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공당 정치의 틀 속에서 조선시대는 결국 식민시대를 겪는 몰락의 시기를 걸었죠.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 해결 안 됩니다. 자, 남은 이야기는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유익하셨나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오늘 정책 의총, 상생연대 3법 등 입법 현안 논의. 네. 자, 최 반장이 아주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연기를 하는 듯한 그런 발제였고요. 자, 속보부터 좀 챙겨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안을 제거한 거죠? 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인사청문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제 불참을 했고요. 결국 청문 보고서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5시 반에 이 임명안을 제거를 했고요. 결국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추미애 전 장관의 이임식도 오늘 열렸죠? 박 반장. 네, 그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후 그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추 장관이 물러나는 건 지난해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지 391일 만인데요. 이임식에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20명 정도의 그 법무부 간부만 참석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 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네, 추 장관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됐다 이런 표현도 썼죠.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정책 의총, 상생연대 3법 등 입법 현안 논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과 밀접 접촉하는 요양보호사들 또한 이러한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장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지금도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전국적인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고 요양보호사의 코로나 감염 산재 1위입니다. 요양노동 현장 안전 정부 서울시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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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라!
24시간 어르신 곁에 붙어 있으면서 식사 보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욕 서비스까지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있는 간호 인력보다도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신체 접촉은 훨씬 많이 발생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약 60세에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안전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용자 집에 낯선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서 같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다 음성이 나올 때까지 되게 불안에 떨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내가 알아서 나만 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좀 지원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사례는 정말 드물어요.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본인 부담으로 이제 구입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시설에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방역 체계가 미비했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감염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적시에 의료자원과 전원병상이 지원되지 않은 점이 상황을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책으로 긴급 현장 대응팀 파견과 돌봄 인력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에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에 물품 확보가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방호복도 적급이고 그다음에 덧신이 정말로 얇아가지고 한 발자국 걸으면은 바로 벗겨주고 찢겨지고 이런 상황에 확진자 2명이 발생된 거죠. 페이스 실드가 보름 동안에 4개밖에 지급이 안 되어서 그 4개를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한 거예요. 소독제 뿌려가지고 이제 말라진 그것을 다시 사용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돌봄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간병인 모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긴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그에 앞서 안전조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될 긴급돌봄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세부 매뉴얼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강구하고 모든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게 필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호구 지급과 생계 지원 그리고 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험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요양보호사들. 이들의 안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제대로 된 방역 매뉴얼,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요양시설 집단 감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 반장, 오늘도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노원구 요양시설에서 지난 14일 관계자 1명이 확진된 후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에게 전파돼서 지금까지 11명의 집단 발생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오늘 부산 금정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13명, 종사자 2명 등 총 1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이 56명이고요. 병원 전체는 현재 코호트 격리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요양보호사 모집에 지원한 인원이 17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위험수당을 비롯해서 하루 최대 30만 원 가까이 지급하는 조건에도 지원자가 턱없이 적었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불안해서 들어가질 못해요. 본인의 건강도 있고 가족의 건강도 있습니다. 충분히 정부가 안전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수가 있어야죠. 네. 자,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안전대책에 대해서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입장이에요?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측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통으로 확인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다 레벨 D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최대한 시에서 지금 그 방역을 강화하는 절차 쪽으로 횟수를 더 늘리고 자주자주 지금 방역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아마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도 그 사이에 지금 개선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 같이 아마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요양보호사분들이요. 정말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걱정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강 반장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복마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슬아슬하네요. 오늘 조 반장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네. 조 반장이 있었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 텐데. 전하겠습니다. 반장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니까 제가 이해해야죠. 네. 자, 내일도 예정된 뉴스가 많으니까요. 정치보위에서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조 반장은 어디 갔어요?